이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환율 전쟁이 이제 아주 극심해질 것이다. 서로 생존을 위해서 나라들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이머징 통화는 달러 대비 초약세고 또 엔화나 유로 같은 거는 뭐 오히려 달러가 약세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라운드를 나눠서 보셔야만 됩니다. 이게 1라운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 막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달러가 초강세였었죠. 모든 통화 중에서 가장 초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주요한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초강세를 기록을 했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약해졌죠. 그때의 가장 특징적인 게 엔화도 상당히 약했었습니다. 원래 엔화가 전통적인 안전 통화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엔화가 굉장히 강세가 되거든요. 근데 1라운드 때까지는 엔화도 굉장히 약세였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이 주 진원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그 영향으로 해서 엔화가 상당히 약세를 면치 못했었죠. 그게 제 1라운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간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주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들이 코로나19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경제를 굉장히 끌어내야 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뭐 이렇고 그 다음에 또 선진국에 확산되는 거 보니 심상치 않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제2라운드는 달러가 굉장히 약세가 돼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버리니까 미국 경제도 나빠질 것 같고 금리도 떨어지니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돈도 안 들어올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약세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략 한 2주 만에 달러가 5% 정도가 절하가 돼 버릴 정도로 굉장히 약세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보면 이게 엔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로와 이런 거가 이제 강세가 됐고, 이머징 마켓의 통화는 뭐 시종일관 계속해서 약세가 돼 버리는 형태가 돼서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것이 거의 1,200원을 넘어갔고, 이런 이제 국면으로서 진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초기 제1라운드에 달러가 강세가 됐던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경기가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진행이 됐었고, 두 번째 라운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확대가 됐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당분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가 여기서 크게 강세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조금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3라운드는 선진국 통화와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통화 이런 형태로서 넘어가는 형태로서 일단 이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저항은 뭐냐면 미국이 저항을 하게 되죠.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저항이 계속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금리를 크게 내린 목적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경기를 둔화시키는 거를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달러가 너무 초강세가 되니까 그거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달러를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려고 할 텐데 일단은 그거는 쉽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런 형태로서 가게 되면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통화를 밑으로 내리니까 절하를 시키기 위한 이 경쟁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동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도 통화를 가지고 그거 했었는데 좋은 쪽과 안 좋은 쪽, 손해를 보는 쪽과 이익을 보는 쪽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도 여기에서 얘기할 게 있는 게 금융위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래도
엔화 그 위안화를 절하하지 않고 꿋꿋이 견뎌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는 그게 아니 무슨 뭐 무역 분쟁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정말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곤란을 겪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조화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모든 나라들이 본국의 통화를 절하시키기 위한 그 경쟁으로서 계속해서 무한 경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의 세계적인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나라들의 공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공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고. 네. 그럼 현재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자유무역의 모든 기조가 미국에 의해서 흔들렸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머징 국가들도 어려웠던 거고. 네. 뭐 그러면 미국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과 같은 자유무역 체제로 예. 이렇게 전환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믿어주질 않죠. 아, 이미 신뢰를 잃은 그렇죠. 거군요. 왜 그러냐면 어려울 때 너희가 금융위기가 나고 어려울 때 우리들한테 모두 다 하나로 했어서 가자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그렇게 따랐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경제가 좋아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한 게 뭐냐. 우리들을 굉장히 압박을 해가지고 무역 뭐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가 했던 카드를 이미 다 받고 너희가 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조와 뭐 이렇게 그 공조 이런 것들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간다. 이게 이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에 미국이 벌려놨던 거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 탓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물론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복되는 거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세계 경제가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왜 이제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미국의 리더십이 확립이 됐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에 미국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본국에서도 아무튼 위기가 발생했겠지만 어려우니까 달러를 굉장히 많이 찍어서 미국 내에서도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달러를 해외에다가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우리도 그때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하고 협정을 맺어서 수합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빌려올 수 있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여러 나라들하고 맺었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어떤 걸 했었냐 하면 이런 거에서 미국이 달러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를 케어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가 있으니 우리가 지금에서 각자 가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공조화해서 가면 이거를 벗어나고 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완전히 다 깨진 거고 그러면 다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미국의 리더십이 다시 확립되기 위해서는 아주 세게 압박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당근을 제시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압박 쪽으로서 갔었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G7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미국만 금리를 내렸고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나 또는 양적 확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그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에서 아직은 못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당근이 제시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나오려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센터장님 말씀대로 우리 IMF 외환위기 겪었을 때는 우리 정말 뼈저린 구조조정과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사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계 문제인데 전 세계가 같이 그걸 같이 그렇죠. 나눈 거잖아요. 영향을. 근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결국은 무역 분쟁이었고, 무역 분쟁이고 미국 우선주의. 이러니까 좀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나라들이. 예,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대로 가면 각각의 뭐 각자 도생이라고 하나요? 각국의 나라들이 살기 위해서 암만 노력을 해봐야 전 세계의 공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조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빠른 시간 내에 될 거냐. 지금 뭐 많이들 기대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여가지고 야 이제서부터 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서 또 뭐 비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설왕설래를 하다가 그러면서 시간이 좀 늦어지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냐. 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도저히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에서부터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시나리오가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현재 각자 뭐 살기 위해서 암만 노력을 해본다 한들 세계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전 단계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들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조가 당장에 못 이루어지는 거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이 지금 당장에 발생한 건 아니니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이게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모여가지고 우리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럼 뭐 하는데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어쩌다 그러지만 코로나19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잡혀. 그럼 그때 되면 또 뭐 이연 수요도 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좀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를 희생해 가면서 공조를 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그 호소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실리는 힘도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뒤돌아보니까 미국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결국은 세계의 어떤 패권국의 리더십을 잃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리더십이 강하다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희생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 줄 수가 있는데 열심히 따라갔더니 보면 지껏 챙기더라. 이러면 이건 다음서부터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제사회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겠네요. 전체 상황이. 작년도 그러니까 그다음에 올해 초에 한참 아무튼 미국 시장도 좋고 자산 시장도 좋고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할 때에 사람들이 많은 이제 트럼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슈퍼맨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된다. 미국 대통령이 힘이 센 거는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만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올해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많은 것들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경제도 나쁘지 않을 거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한번 우리 따져보자.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반 전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집권당이 힘이 없었겠냐.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똑같이 보면 2000년도의 IT 버블은 200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것이 엘고어였는데 엘고어는 할아버지가 미국의 이 고속도로망을 모두 다 완성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엘고어가 그때 주창했던 거 뭐냐면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전체를 엮는 정보통신망을 내가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1차 자기의 그 공약으로서 내걸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버블이 터지는 걸 막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그다음에 연준 의장, 그다음에 22 의장 이런 사람들이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신화들이 다 깨지는 형태가 되고 그게 힘을 발휘를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한 발 떨어져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히면 예, 그렇죠.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오를 때의 논리를 가지고 하락할 때를 절대 상상할 수 없다. 반대로 떨어질 때 논리를 가지고 오르는 걸 절대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경계에서 판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종합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우리 뭐라 그러죠? 심사숙고를 많이 그렇죠.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나서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